이것이 러시아 전쟁 기계를 마비시키는 5만 5천 달러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스텔스나 첨단 기술도 없고 멋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FP-1은 조용히 이 전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드론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의 정유소, 비행장, 레이더 기지, 공장 등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제작이 빠르며 거의 막을 수 없습니다. FP-1은 하루 200대 생산 중입니다. FP-1은 대부분의 나토 국가보다 강력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군사력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거리 타격 드론이 실제로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전통 군사교리가 왜 심층 타격 무기는 정교하고 정밀하며 생존력이 높아야 한다고 가정했는지 알아봅시다. 이로 인해 토모크 순항 미사일과 같은 시스템이 등장했었는데 이 미사일은 한 기당 약 200만 달러의 비용이 들고 첨단 지형 추적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이너셜 내비게이션 시스템, 내비게이션, 전자전의 강한 전자장치들이 뒤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 논리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적의 후방 수백 마일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려면 복잡한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방공망을 회피하며 전파 방해에도 견딜 수 있고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엔지니어들이 임무 성공을 위해 여러 기능을 추가하며 비용이 자연스럽게 올랐습니다. 러시아가 배치한 이란 설계 샤헤드 136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경험이 이를 보여줬습니다. 현대전은 누가 한 발의 미사일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저비용 미사일을 얼마나 빨리 발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재래식 전쟁에서는 복잡함보다 오히려 단순함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샤드는 제조하는데 2만에서 5만 달러 밖에 들지 않았지만 서방은 그것을 격추시키기 위해 수백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을 써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도시에선 방어에 성공해도 전투 때마다 경제적으로 계속 손해를 봤습니다. 파이어포인트의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은 러시아가 값싼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방공 예산을 소모시키는 원리가 반대로도 적용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값싼 공격 플랫폼으로 러시아 군수 산업을 소모시킬 수 없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FP-1이었고 그 설계 철학은 왜 때로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파이어포인트는 FP-1을 리우티 드론 같은 경쟁 제품들과 차별화시키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즉 우크로보름프롬은 처음에 리우티를 자폭 드론이자 재사용 가능한 정찰 무인기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 플랫폼으로 내세웠지만 파이어포인트는 FP-1을 처음부터 일회용 공격 무기로 설계했습니다.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드론의 제작 방식 전체를 바꿉니다. 재사용 가능한 정찰 플랫폼은 수백 시간의 비행을 견뎌야 합니다. 내구성 있는 소재와 견고한 구조, 고장이 없는 정교한 시스템,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도자기 머그잔과 일회용 컵의 차이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오랫동안, 다른 하나는 한 번만 사용하면 됩니다. F1이 한 번의 임무만 수행하면 되기에 파이어포인트는 그 임무에 직접 필요 없는 모든 부품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1000마일이 넘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치고는 매우 단순한 생산 공정이 만들어졌습니다. 2025년 12월 파이어포인트의 생산 시설을 방문한 기자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혁명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동체는 정교하게 경화된 복합 소재가 아니라 진공 성형된 플라스틱입니다. 항공전자 장비실은 알루미늄 하우징이 아닌 레이저로 자른 합판이며 연료 탱크도 단순 플라스틱입니다. 엔진은 소형 모페드용 모터로 상업용 공급 업체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날개와 꼬리 부분은 6개의 카본 막대에 장착되고 타이 스트랩, 클램프, 고무줄을 이용해 동체에 연결됩니다. 이 모든 것이 군사 생산 시설이 아니라 차고 작업장에서 만든 것처럼 들리지만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기성 부품과 간단한 조립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파이어포인트는 수년간의 전문 교육이 필요 없는 작업자들도 3일 만에 제작할 수 있는 드론을 만들었습니다. 서방 순항 미사일은 생산에 몇 달이 걸리고 특수 시설과 보안인가 작업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집니다.
FP-21과의 물리적 구조는 원시적이지만 소프트웨어와 유도 시스템은 우크라이나가 제공하는 첨단 기술입니다. 파이어포인트의 3,500명 직원 중 약 650명이 엔지니어이며 이들 중 다수는 전자전, 저항, 타격 임무 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전역 군인들입니다. 이 회사는 연구 개발에 주당 약 4억 7,500만 달러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모형 비행기에 물리적 복잡성을 가진 흥미로운 하이브리드 드론이 탄생하게 됩니다. FP-1은 현대 순항 미사일로 복잡한 경로를 비행하고 러시아 전자전에 저항하며 먼 거리 목표도 신뢰성 있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지퍼 타이와 덕트 테이프로 겨우 고정되어 있지만 이는 현대 군사 능력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더 의존함을 보여줍니다. 생산량도 놀라운데 하루에 200대의 드론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파이어포인트는 한 달 만에 여러 국가들이 수년간 확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장거리 타격 플랫폼을 생산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현재 한 달에 약 50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실제로는 연간 40, 60기 정도만 조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어포인트는 매달 6,000대 FP-1 드론을 생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규모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군사 생산에 대한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개별 성능보다 대량 생산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전략적 함의를 살펴보면 그 논리가 분명해집니다. 이 무기가 얼마나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한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수학을 해봅시다. 개당 55,000달러에 하루에 200개를 생산하면 파이어포인트는 한 달 동안 매일 1,100만 달러 상당의 타격 능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3억 3천만 달러 상당의 장거리 공격 드론이며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연간 약 40억 달러의 타격 플랫폼이 생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러시아 방공 비용과 비교하세요. 러시아의 S-400 미사일은 종류에 따라 대략 2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가장 저렴한 S-400 요격 미사일 이 한 발당 200만 달러라고 가정하더라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 1달러를 막으려면 40달러의 방공 무기를 써야 합니다. 이는 S-400 방공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레이더, 발사대, 수송 차량, 승무원 비용을 제외한 내용입니다. 러시아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S-400은 저고돼서 느린 소형 드론 격추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고도와 장거리에서 전투기,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S-400으로 FP-1을 격추하는 것은 파리를 잡으려고 대형 망치를 휘두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그 망치는 수백만 달러짜리고 파리는 창고에 가득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러시아의 실제 FP-1 방어는 전자전, 그리고 판치르 S-1과 같은 단거리 방공 시스템을 포함한 다층 방어체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순찰 중인 전투기, 그리고 드론을 수동으로 격추하려는 기관총 팀까지 있습니다. 각 방어층마다 비용이 들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각 교전은 성공과 무관하게 러시아가 반드시 보충해야 할 자원을 소모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략이 정말 기발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루 200대의 FP-1 드론 생산으로 러시아 방어를 압도하는 공격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드론 90대를 격추해도 하루에 20대는 여전히 목표에 도달한다는 매우 낙관적인 추정치입니다. 이는 한 달에 600번의 성공적 타격으로 러시아 군사 인프라, 정유시설, 탄약고, 지휘소, 물류 거점 등을 공격한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타격은 우크라이나가 이루고 있는 성과의 전반적인 범위를 보여줍니다. 기억하세요. 전체 타격의 약 60%가 FP-1 드론 혼자 수행되어 주목할 만한 대부분의 타격이 이 단순한 드론 덕분일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장거리 타격으로 2025년 내내 러시아의 석유가스 정제 능력이 크게 손상됐습니다. 리아잔, 토아프세, 니즈니, 노브고로드, 그리고 타타르스탄의 여러 시설에 있는 정유소들이 모두 반복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각 공격은 단순히 물리적 인프라를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가 자원을 수리로 돌리게 만들며 보험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리며 러시아의 생산 능력이 취약하다는 신호를 세계 에너지 시장에 보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수출은 연간 약 2천억 달러를 창출하며
이는 연방 예산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정제 능력은 러시아의 정제 석유 제품 판매량에 직접 영향을 주며 정제 제품은 원유보다 더 비쌉니다. 우크라이나가 정제 능력을 1%씩 없앨 때마다 이는 수십억 달러의 수익 손실로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의 정제 능력이 전쟁 전 수준보다 약 10%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제 제품 수출에서 연간 200억 달러의 잠재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드론 공격의 지속적인 위협으로 인해 러시아가 전략적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 시스템을 전선에서 빼내야 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러시아군을 보호해야 할 S-400 방공포대가 대신 정유시설이나 탄약 저장소 주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해결하기 어려운 전략적 딜레마에 처합니다. 정유시설을 보호하면 전선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드론과 항공기에 대한 방공망을 잃게 되고 전선을 보호하면 정유시설이 불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매일 FP-1 드론 200대를 생산하면서 러시아는 매일 선택을 강요받고 좋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FP-1이 왜 이렇게 혁명적인 발전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여러 국가들이 배치한 다른 장거리 타격 시스템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내내 사용한 이란 샤헤드 136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2만 5만 달러입니다. 최대 시속 110마일로 비행하며 약 100파운드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는 효과적이고 저렴해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방어 전략을 개발하게 했습니다. FP-1은 5만 5천 달러로 다소 비싸지만 250파운드 탄두를 탑재하고 1000마일 떨어진 목표까지 충분한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국내에서 대량 생산해 공급망 취약성을 해소하고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방의 대안들은 오히려 더 나쁠 때도 있습니다. 미국의 스위치블레이드 600 자폭 드론은 한 대당 약 7만에서 8만 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사거리는 겨우 25마일이고 탄두 중량도 65파운드에 불과합니다. 영국의 브림스톤 미사일은 한 발당 약 15만 달러의 비용이 들고 사거리는 15마일도 되지 않습니다. 더 정교한 터키의 카르구이 자폭 드론도 약 8만 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사거리는 겨우 62마일에 불과합니다. FP-1은 저렴한 가격뿐 아니라 브림스톤 미사일 2발 비용으로 더 넓은 전략적 도달 범위를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한 발 가격으로 1000마일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FP-1 드론을 5대나 생산할 수 있습니다. 200만 달러로 우크라이나는 FP-1 드론을 36대 생산할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우크라이나 대체 시스템과의 비교입니다. 우크로보론 프롬이 개발한 리우티 장거리 드론은 한 대당 약 20만 달러로 FP-1 가격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우티가 다목적 설계로 일부 기능이 추가됐지만 FP-1의 성공률을 보면 이런 기능들이 임무 효율성을 높이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실제 타격 목표입니다. 이 비용 차이로 우크라이나는 토마호크처럼 미사일 한 발에 200만 달러가 넘는 비싼 무기로는 불가능한 전술을 쓸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마다 목표 선정에 신중해야 하며 비용 정당화를 위해 많은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FP-1 드론은 한 대에 5만 5천 달러로 우크라이나는 더 계산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회가 있을 때 목표물을 타격하고 손상된 시설을 마무리 공격하며 심지어 드론을 이용해 은폐된 방공 시스템을 찾아내기 위한 사격 정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성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 방식은 서방 군대가 무기 제조를 생각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펜타곤이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수년간 요구사항 수집, 경쟁 입찰, 시제품 개발, 광범위한 테스트, 점진적 생산 확대를 포함합니다. 파이어포인트는 개념 단계에서 3년 만에 하루 200대 드론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전통 국방 업계를 놀라게 할 원칙을 수용해 이 성과를 냈습니다. 계약 업체들입니다. 상용 부품을 최대한 사용하고 완벽함보다 생산 속도를 중시하라는 뜻입니다. 일부 드론이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전투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반복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파이어포인트가 실제 전투 환경에서 매일 여러 드론을 테스트할 수 있어
이 접근 방식이 가능합니다. FP-1 드론 무리가 새로운 러시아 전자전 시스템을 마주하면 파이어포인트 엔지니어들은 몇 시간 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테스트한 후 며칠 내에 개선 버전을 배포합니다. 서방의 전통적 획득 절차는 비슷한 업데이트에 몇 달 또는 몇 년이 소요됩니다. 분산된 제조 능력은 중요한 이점도 제공합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파이어포인트가 여러 생산 시설을 사용하고 있어 제조 능력이 러시아의 공격에도 매우 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시설이 파괴되더라도 다른 시설들은 계속해서 생산을 이어갑니다. 이와 비교해 서방의 순항 미사일 제조는 일반적으로 소수의 고도로 전문화된 시설에 의존합니다. 이런 시설들은 동등한 수준의 분쟁에서 명백한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FP-1로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군사력 변화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서방 군사 사고방식은 기술적 정교함이 결정적 우위를 준다고 여겨왔습니다. 이로 인해 주말트급 구축함과 같은 무기 체계가 등장했었는데 한 척당 750억 달러에 달합니다. 18억 달러를 들이고도 실전 차량을 배치하지 못한 미래 전투 시스템, 70억 달러를 쓴 육군 코만치 헬리콥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취소되기 전에는 첨단 기술이 전투 효율성을 극적으로 증대시켜 소수의 우수한 플랫폼이 다수의 열등한 플랫폼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낸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한 대의 F-35가 수십 대의 구형 항공기가 고전할 공역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은 기술적으로 열등한 상대와의 저강도 분쟁에서 여러 기존 군함이 맡을 위협을 혼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유지되어 왔지만 우크라이나의 경험은 정교한 상대와의 고강도 동급 분쟁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문제는 첨단 시스템의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F-35는 어떤 4세대 전투기보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문제는 첨단 시스템을 충분히 생산, 유지, 배치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손실률이 높고 목표물이 많은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전략적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는 11개 시간대에 걸친 넓은 영토에서 수천 개 군사 목표물을 운영합니다. 지휘소, 탄약고, 물류 허브, 비행장, 철도 교차점, 연료 저장 시설, 정비소, 훈련센터 등 수백 개 목표물이 모두 러시아 전쟁 수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물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면 러시아의 군사 능력이 약화되고 그들은 수리와 재건에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이 200만 달러라면 미국이 10억 달러어치 미사일을 제공하면 우크라이나는 최대 500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해 보일 수 있지만 러시아에는 수천 개의 군사 목표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모든 미사일이 정확히 명중하더라도 러시아는 그 손실을 감수하고 작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전략적 영향은 적을 것입니다. FP-1 드론 한 대가 5만 5천 달러라면 10억 달러로 이론상 18,181대 생산 가능합니다. 방공망과 작전 실패로 상당한 손실이 나더라도요. 이 정도면 러시아의 주요 군사 목표물을 여러 번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입니다. 이제 방공망의 효과를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전략적 영향력은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높은 생산 속도는 매달 수백 수천 번의 성공적 타격을 가져옵니다. 어떤 군대도 핵심 인프라 소모전을 견디며 공격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 영향은 우크라이나를 훨씬 넘습니다. 적극적인 침공을 받고 있는 비교적 작은 나라가 주요 강대국들과 맞먹거나 그들을 능가하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할 수 있다면 미래 전쟁의 개념이 극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FP-1Y 개발은 또한 우크라이나가 미래 전쟁의 시험장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파이어포인트는 수천 번의 임무와 전장 결과 러시아 대응책 무력화를 위한 정교한 공학으로 이 작은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드론의 열 신호 관리,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교란의 강한 내비게이션 알고리즘,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구조 설계 모두가 최첨단 개발을 보여줍니다. 이 회사가 부스터 발사를 위해 고체 추진제를 직접 개발하기로 한 결정이 혁신을 잘 보여줍니다. 고체 연료 부스터는 분산 발사 작전에서 중요한 이점을 줍니다. 고체 연료 부스터는 복잡한 연료 주입 절차가 필요 없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며 더 빠른 발사 주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체 추진제를 개발하려면 화학, 재료과학, 그리고 제조 안전 프로토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 돌파구로 파이어포인트가 탄도 미사일 개발 가능 위치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능력 면에서 엄청난 도약을 의미합니다. 탄도 미사일은 FP-1 같은 크루즈 미사일과 다른 궤적을 따라 요격이 훨씬 어렵습니다. 탄도 미사일은 더 빠른 속도로 탄두를 투하하므로 파이어포인트의 효율 일부만으로도 생산이 가능하다면 운동 에너지가 크게 증가합니다. FP-1 보유 시 우크라이나는 지역 군사 강국과 맞먹는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기술력과 생산량을 넘어 FP-1의 가장 큰 영향력은 심리적 부분일 수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러시아는 정교한 무기 체계와 장기적인 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산업 역량을 갖춘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러시아 선정가들은 서방 무기를 비싸고 쓸모없다고 조롱하며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모든 위협을 격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인구의 3분의 1 군사 예산도 훨씬 적은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루 200대 장거리 공격 드론을 생산해 러시아 전역을 성공적으로 타격 중입니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과 방역, 전자전 모두 FP-1의 항법과 생산 시설을 막지 못했습니다. FP-1와의 성공적 타격은 러시아 방공망이 완벽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전략 인프라는 취약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이 작전을 계속할 산업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역량에 대한 국제인식, 산업 투자자 신뢰, 전쟁에 대한 국내 지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파이어포인트는 이미 FPI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은 220파운드 탄두를 장착하고 125마일 이상의 거리에서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5마일 이하의 범위에서 작동하는 First Person View 시스템과 같은 전술 드론과 수백 마일 밖에서 작동하는 FP-1과 같은 전략 시스템 사이의 운용 격차를 메워줍니다. FP-2I는 우크라이나군에게 점령지 전역에 걸쳐 러시아군의 진지, 물류 거점, 지휘소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FP-5 플라밍고 순항미사일도 공개했지만 세부 정보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파이어포인트는 정교한 시스템에도 동일한 대량 생산 철학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FP-1의 일부 생산 효율성만 달성해도 더 긴 사거리, 큰 탄두, 첨단 유도 시스템의 순항미사일은 전략적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방식을 따를지입니다. FP-1은 단순한 시스템의 대량 생산이 소수의 정교한 플랫폼을 압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서방의 군수 조달 모델이 처음부터 재검토되고 재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가들은 소수의 정교한 시스템에 수십억 달러를 쓰기보다 더 많은 적절한 시스템 생산 능력에 투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며 이미 여러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드론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 발트 3국 북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직면해 비용 효율적 방어와 공격 능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FP-1은 모델을 제시합니다. 실제 임무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복잡성을 제거하며 대량 생산에 최적화하고 실제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게 반복 개선합니다. 미국 방위산업체들은 국방부가 순항 미사일 500기 대신 장거리 타격 드론 1만 대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달 우선순위가 근본적으로 바뀌며 수천억 달러 계약과도 연관됩니다. 소수의 정교한 시스템을 생산하는 데 최적화된 기업들은 대량 생산을 위해 완전히 구조를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더 어두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작은 국가들이 역량을 개발했다면 다른 나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매년 수천 대의 샤헤드 드론을 수출용으로 생산 중입니다. 이란이 그 설계를 더욱 개선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러시아에게는 그 영향이 잠재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전역의 전략 시설이 타격받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방어 비용이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정유소를 지키는 방공 시스템은 전선의 병력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수리에 쓰이는 모든 루블은 탄약이나 무기에 쓰이지 않는 루블입니다. 정제 능력이 1%포인트 파괴될 때마다 수십억 달러 수출 수익이 줄어듭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파이어포인트는 생산 능력을 확장 중이며 다른 우크라이나 기업들도 장거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표적 선정 우선순위와 전투 피해 평가를 정교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략적 가치가 높은 표적과 드론 공격에 취약한 표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파이어포인트 엔지니어에 따르면 우리는 세계 최고 드론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길 만큼 충분한 드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분쟁의 승자를 결정하고 향후 수십 년간 전쟁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역경 속에서도 혁신을 지속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몽구스 요격 드론 관련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전세계 군사 기술 발전 소식을 원하신다면 더 밀리터리 쇼 구독으로 매일 분석을 받아보세요.